네, 김영환 소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예비 후보 등록이 12일부터인데 저는 네. 아직 안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소장님 하셨습니까? 네, 하고 오늘 외벽 현수막 아. 붙이는 작업. 야,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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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또 명함도 막 돌리시고. 명함보다는 아침에 명함을 잘 안 받으셔서 네네. 주로 피켓, 피켓. 들고 인사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잘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노하우군요. 네, 퇴근 때 명함을 돌리고 아침에는 피켓 인사. 아, 네, 그러고 네, 계시는군요. 네, 네.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네, 우리 네. 고향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모시고 또 오늘 경제 압수수색 오늘은 네. 뭘 좀 또 압수수색 해보실래요? 저 한국은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좀 발표가 돼서요. 재벌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하고 요새 기업들 수익성, 성장성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정부는 뭐 재벌에 대한 감세 등의 혜택도 많이 주고 또 네. 한편으로는 떡볶이 먹으러 돌아다니자라고 그러게요. 또 줄도 세우고 옛날에 전두환 때 무슨 그 재벌들 막 데리고 돌아다니자 이러던 시절의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실패했는데 전두환 그나마 올림픽을 유치라도 했다고 어떻게 전두환보다도 뭐 제가 못하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맞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재벌들이 거의 지금 호위무사가 돼서 지금 총선에 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네.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어쩌다가 대기업 회장들 걱정을 하는 사람이 됐는지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평상시에 안 하던 그렇죠. 재벌 대기업들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오늘 네. 어떤 걱정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한국은행에서 저 12월 12일 날 네. 기업 경영 분석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3, 4분기께 발표가 됐는데요. 그 지표들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감사 대상 기업들입니다. 법인 기업 중에 22,962개 기업을 한국은행이 분석을 해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겁니다. 네. 먼저 성장성 지표 중에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2년도 3, 4분기를 보면 전 산업이 매출액 증가율이 17.5%가 찍혔죠. 아,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서 약간 네. 경기 풀리면서 이런 효과가 그렇죠. 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23년 3, 4분기 거기 색칠한 데 보면 마이너스 5.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낮아졌네요. 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로 꺾였고 2, 4분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 4분기보다 더 깊어졌죠.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뭔가 네.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다 이게 기업들.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특히 비제조업 이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제조업 쪽이면 아무래도 우리 내수 관련된 부분들이 클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네. 게 3, 4분기 지금 성적표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성 지표 중에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냐. 이 자산 증가율을 또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전 산업 보시면 22년도 3, 4분기가 2.8%였습니다. 네. 그리고 23년도 3, 4분기가 2.1% 줄어들었죠. 줄었네요. 예, 그러니까 자산 증가율이 줄어든 겁니다. 네, 네.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제조업 부분은 0.1% 좀 떨어졌고요. 네. 22년 3, 4분기 대비. 네. 예. 그리고 비제조업 분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증가율이 그러네요. 반토막 났죠. 3.3%였던 게 1.8%로 네. 반토막 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 자산 증가율하고 아까 매출액 증가는 성장하는 지표들이거든요. 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표가요. 수익성 지표입니다. 네. 이제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이것도 전 산업 보면 22년도 3, 4분기가 4.8%였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죠. 네. 23년도 3, 4분기는 4.0%. 여기서는 제조업 분야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22년도 5.4%에서 네. 4.0%로 1.4% 포인트 그러네요. 떨어졌습니다. 비제조업 분야는 영업이익률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비제조업은 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 좀 많이 안 좋다. 네네. 근데 제조업 분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졌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지금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들이 3, 4분기 매우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네.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우리 재벌들 많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이게 매년 발표하는 건데요. 내부 거래 현황을 지난 월요일 날 11일 날 네네. 23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네네. 흔히 말하는 그 기업들 계열사부터 시작해서 내부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발표한 게 뭐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재벌들 일감 몰아주기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수치로 살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석 대상 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고요. 이 재벌 대기업 집단 소속 네. 총 2,503개 네. 계열사 내부 거래 현황을 발표한 겁니다. 이제 뭐 이거 흔히 IMF 때도 그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주로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를 보는 거는 뭐냐면 계열사들한테 부당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네. 부당한 자산 상품들을 지원하거나 네. 또 부당한 인력 지원을 하거나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겁니다. A 그러니까 뭐 삼성이다. 그러면 네.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는데 A하고 원래 C가 거래를 하던 거였는데 B 회사를 그냥 추가로 중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단 뭐 삼성을 뭐 예로 들어서 좀 그렇지만 네. 여하튼 모 재벌 기업이라고 하면 네. 그 B 회사는 예를 들면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예를 들면 자본금으로 B 회사를 만들어내고 중간에 회사를 단계를 하나 거쳐내면서 수익을 얻어내는 네네. 일종의 거간꾼 회사라고 그렇죠. 보면 돼. 그런 회사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의 부당 내부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거래 현황을 이제 살펴보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거래 현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당 지원들이 좀 있었나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건데 일단 내부 거래 비중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조금 복잡한데 좀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게 이제 국내 계열사 국외 계열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내외 계열사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 집단 아까 재벌 대기업들 82개, 2,503개 계열사잖아요. 네. 82개 기업 집단이고 내부 거래 비중이요. 전체 거래 비중의 33.4%, 752.5조 원 정도를 내부 거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이 수치는 나중에 연도별로 제가 조금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총수가 있는 집단 72개 기업 집단이에요. 네. 여기는 35.7%죠. 내부 거래 비중이 네. 689조 원인데 총수가 없는 집단 10개 기업 집단을 비교해 보시면 내부 거래가 어디가 많죠? 총수가 있는 집단. 그렇죠. 즉 먹여 살릴 가족이 많은 가족이 곳이. 많은 곳이 특히 총수가 지배하는 네. 그런 재벌 대기업들은 내부 거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PC를 만드는 회사 같으면 네. 케이스 만드는 회사를 하나 회사 분리해서 하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계열사에는 총수 있는 집단과 총수 없는 집단 그 내부 거래 비중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국외 계열사를 한번 보시죠. 엄청 크죠. 국외는 총수가 있는 집단이 훨씬 높네요. 네, 그래서 네.
물론 해외 수출 등을 위해서 계열사들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네. 이 내부거래 그 국외에 있는 내부거래 이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살펴봐야 된다. 네네. 혹시 부당한 지원들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뭐 암흑기에 계속 그렇죠. 이제 생겨났던 그런 부당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또 하나 특징이 그 표에서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모든 계열사인데 상장사하고 비상장사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게 비상장사들. 그렇죠. 예, 여기가 사실은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감시가 더 감시 느슨하죠. 감독이 네. 느슨한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 31.7%, 총수가 없는 집단 22.3%. 그래서 여전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크다. 네. 그리고 비상장사는 예전에 뭐 글로비스 사태도 있었고 네네. 현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회사를 자본금 예를 들면 50억 100억짜리 만들고 네. 거기에 일감 몰아주게 하고 나중에 그 회사를 상장시켜서 이제 또 다른 이득을 또 얻고 네네. 이런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비상장사 내부거래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이제 선이 있는데 네. 파란 선은 2021년 내부거래 비중을 얘기한 거고요. 네. 빨간 거는 22년 내부거래 비중을 얘기한 건데 이 밑에 보면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이게 총수일가 지분율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총수일가 예를 들면 21년도 파란 선 총수일가 20% 미만인 데는 21년 내부거래 비중이 11.8%였는데 네. 빨간 거를 보면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빨간 거를 보면 12.1%로 높죠. 그러네요. 근데 두 선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네. 총수일가 지분이 100%까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울기가 올라가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높아지는 겁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커질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커진다. 21년도나 22년도나. 그런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 그 사이에 갭이 있죠. 그러네요. 요 차이가 증가했다는 있네요. 겁니다. 증가했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수일가 예를 들면 50% 이상 파란 선과 빨간 선을 비교해 보시면 21년도에는 50% 이상 총수일가 지분 기업이 16.5% 내부 거래 비중을 가졌지만 22년도에는 18.8%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총수일가 100% 지분율을 가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까 50% 이상에서는 한 2.3% 차이밖에 없었는데 네. 이 비중이 4.0%로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더 커졌다. 그것도 21년도 대비 22년도가 더 커졌다. 올해는 뭐 안 봐도 비디오지만 더 높아지겠네요. 예, 23년도도 제가 보면 이 재벌들 다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떡볶이 왜 먹으러 다니겠어요? 떡볶이 네. 먹으러 다니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물건 더 팔아줄 것도 아니고 네, 그나마 네,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검사 리스크를 줄이는데 쓰려고 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네, 네. 대통령이 해줄 거라고는 두 가지죠. 네, 감세 네. 하고 공정거래 좀 적절하게 해라 이런 정도 아니겠나 싶거든요. 느슨느슨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이 네. 내부거래도 이렇게 비중 올라가는 거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해서 발표는 해야 되지만 이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갔으면 부당한 지원은 없었는지 계열사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기업이 잘 되면 우리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기업들이 잘 되면 낙수 효과가 있었어요. 있죠. 중소기업들 이 영역에 사실은 거래가 터지면서 네네. 중소기업들도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내부 거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이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없어진다는 거지.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자동차 현대 같은 경우는 그 해외에 수출하려고 트럭에다가 자동차 옮겨 다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거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다 했거든요. 그랬네요. 예. 네. 그런데 그 회사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 옮겨 다니는 그 트레일러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글로비스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해운업도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대기업과 거래선들이 끊기고 낙수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격차는 자꾸 커지고 네.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의 임금도 달라지고 예. 이게 뭐 양극화라는 게 그냥 정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 간의 네. 차등 이것을 통제하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때문이겠네요. 네. 네. 이를테면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열사가 몇 개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플랫폼 그러니까 혁신인이라는 이 이름을 빌어서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우리 택시 카카오 택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무료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했거든요. 네. 지금 그거 다 비용 내고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카카오한테 되게 지금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대리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들이 네. 다 한번 빨려들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편안함 때문에 네. 돈 얼마 좀 더 주더라도 그냥 써야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도 들고 네. 기사님들도 네. 수수료 얼마를 내더라도 이걸 해야지 이거 종속되게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독과점을 그러니까 독점이나 과점을 이루고 나서 네. 비용을 전가시키는 거죠. 음흠. 소상공인들 이를테면 요즘 앱들 플랫폼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 영역들이 우리가 나중에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뭐 카드 수수료처럼 플랫폼이 수수료 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혁신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중소기업 영역들에서 사실은 이윤을 좀 취해가는 구조가 더욱 심해진다. 이 네네. 대한민국 구조가 이 재벌 대기업들 내부를 보면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참 네. 듣고 있으면 또 답답한 이야기인데 네. 이거 이제 벌 줘야 될 텐데 구형은 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떡볶이 드셨잖아요. 아, 그랬죠. 네. 이 양평 땅을 네. 다 한번 처분해서 네. 국민들한테 다 떡볶이를 한번 한턱 쏘시는 게 어떤가? 예? 아니 떡볶이라도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도. 아, 예, 그 장모님 면회 가서 한번 여쭤보셔야 될 얘기를 포함한 네, 건데요. 네, 여튼 예, 이 서민들의 고통을 좀 안다는 것도 필요한데 네, 떡볶이 네, 한 그릇 재벌 총수들이 먹는다고 해서 네, 갑자기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그들의 맞습니다. 고통을 아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 좀 네. 보여주기 쇼는 좀 그만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사실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선거운동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양 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모시고 말씀드렸는데요. 맺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선거운동 시작했고요. 저는 고양청 그러니까 일산 서구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 저 일산 서구에 사시는 분들 저에게 꼭 좀 연락 주시고요. 우리 김성애 소장도 덕양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